근데 상고 졸업하시고 야간대학이 아니라 일반 대학을 지나가셨어요? 상고 졸업하고 제가 취직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 인생의 운명이라는 게 참 어디 떨어지셨어요? 은행을 봤는데 네. 떨어졌어요. 어느 은행이었습니까? 신탁은행. 지금은 없군요. 지금 없어졌나요? 서울 신탁은행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네. 네. 그거 봤는데 왜 떨어졌는데. 그걸 여쭤보냐면 그 은행은 중요한 인재를 놓쳤다. 그때 그 낙방시키는 바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떨어지셔서. 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상고 취직반에서 뭐 배운 게 있나요? 주산, 상업부기, 상업대요, 상업실전, 속기. 참 뭐 그런 상업, 공업, 부기 뭐 이런 그런 것 뿐이잖아요. 수학도 뭐 고1 때 공통수학 1학기 때 조금 배운 거에는 기억이 없고 미천이 짧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나 내가 하여튼 대학을 일단 취직이 회사에 떨어졌으니까, 은행에 떨어졌으니까, 대학을 가야 되니까 내가 그때 당시 가진 실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장학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학금을 안 받으면 나는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형편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맞춰서 저는 이제 대학을 중앙대학, 사범대학을 갔습니다. 그 영어과를 택한 이유는 내가 영어 선생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할 기회가 많을 거다. 그래서 내 꿈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조금씩 간 것 같아요. 미국을 갔죠, 결국. 졸업하시고 한 2년 정도 선생님도 하셨습니다. 예, 횟수는 3년입니다. 77년, 79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꿈에 그리던 미국을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유학도 사실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로타리 인터내셔널 그 액션지 스튜던트 해가지고 국제 로타리 교환 장학생 한국에서 한 명 뽑는데 그 한 명 뽑혀서 풀 장학생이 돼서 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갔죠. 그렇군요. 예, 그게 아니었으면 그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못 갔죠. 그러니까 그 살면서 기회가 한 번씩 있을 때 그 기회를 잘 노력해서 포착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학비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비도 좀 주는 겁니까? 풀 스칼러십입니다. 생활비까지? 에어페어까지. 그 항공료, 생활비, 학비, 전액을 석사과정 동안에 엄청난 거죠. 네. 전액을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갔죠. 미국 가시기 전에 결혼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시험을 봐갖고 5월 달에 이제 가면은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한 4, 5년은 잡아야 되잖아요. 석박사. 무조건 결혼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밑에 여동생이 내 지금 집사람하고 은광여고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동생한테 야 이제 애들하고 뭐 소풍 수학여행 가서 찍은 사진 있는데 야 이 사람 좀 나한테 소개해라. 그 뒤부터 결혼이 되고 안 되고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너는 소개해라.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그 같은 학교 교사를 미팅을 소개시켜줘서 제가 3주 만에 결혼했습니다. 3주요? 처음 보자마자 첫날 만났을 때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네. 당신에 대한 얘기는 2년 동안 여동생이 교편 같이 하면서 다 들었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던가요? 굉장히 황당해하죠. 예. 처음 보는 사람이 결혼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3주 만에 근데 꼴이 날 수 있었습니까? 아니 나이가 30 가까웠는데 뭐 애들도 아니고 맨날 만나서 뭐 하냐. 그리고 난 또 5월 달에 유학 8월에 이제 갔거든요. 비자를 신청해놓고 1월에 붙었기 때문에 비차를 신청해놓고 있을 때니까 하여튼 아무것도 없다. 땡칠 한 푼 없는데 없기 때문에 망할 게 없다. 망할래야. 그 얘기를 집사람이 가장 감동을 받았다 그랬더니 용기 하나는 좋다. 땡칠 한 푼 없는 사람이. 뭐 그렇게 늘 평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갈 때 부인도 같이 가셨어요? 같이 갔습니다. 그럼 그 생활비까지 다 나옵니까? 아니요. 그렇죠. 내 생활비, 숙비, 먹는 거, 항공료, 석사 때만. 그리고 박사는 네가 돌아가든지 네가 아르바이트해서 벌어서 하든지. 그래서 사실 석사만 전혀 걱정 없이 했는데 박사 때는 뭐 완전히 너무 고생 많이 했죠. 지렁이도 잡고. 지렁이를 왜 잡아요? 그게 이제 82년에 제가 다 공부를 끝내고 이제 아직 논문이 남았을 때인데 한 학기를 더 버텨야 되잖아요. 논문을 마무리해야 되고 또 이사 비용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유학생은 F1 비자라 정식 워크퍼밋이 노동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취업할 수 있는 허가가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을 들으니까 캐나다에 가면 지렁이를 잡으면 그 수입이 괜찮다 그래서 돈은 이제 총
아기도 생겼고 55불 남았어요. 우리 가정에. 예, 예. 총. 그걸 가지고 이제 캐나다로 무작정 떠났죠. 토론토로. 그래 지렁이는 낚시용으로 잡는 겁니까? 뭐. 아니요. 여성들 그 립스틱 원료로? 원료입니다. 그게. 지렁이는 하루 잡고 잡아보니까 밤을 새서 잡았어요. 여름이니까 저녁 7시에 그 봉고차를 타고 지렁이 잡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약 12시간을 잡았는데 한 두루박, 한 깡통을 1000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캐네디언 달러로 16불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미국 달러로 하면 그게 한 13불 정도 됐어요.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뭐 이런저런 숨어서 하는 아르바이트죠. 정식 일이 아니고 그 호도나무 밑에 잡초 제거하는 거 뭐 이런 거 대봤거든요. 막노동 비슷한 거죠. 막노동이죠. 예. 그 막노동이 막장갑이라고 목장갑, 그렇죠, 그렇죠. 그 퍼틱 글러브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거 끼고 가서 이제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새벽에 가가지고 10시 반 정도까지 해야 돼요. 여름에 화씨로 100도까지 캔사스 제가 공부했던 거기는 거의 사막에 가깝기 때문에 11시 넘어되면 열사병에 걸려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시 한 반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하고 했는데 그거 한 3불씩 받았거든요. 네. 그 집사람은 또 한국 집사람이 연대 간호대학을 나와가지고 한국 RN 자격증이 있어요. 어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그 홈케어 너스로 가정집에 그 생활을 해서 좀 벌어서 모았는데. 요양 간호사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이제 다 82년에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55불 남았고 그러면 이제 한 학기 버텨야 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이사하는 비용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무작정 캐나다로 갔는데 하루 잡아보니까 도저히 그 12시간 해가지고 10불, 13불이면은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그만두고 토론토에 있는 신문이라는 신문은 다 뒤지니까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 중장비 렌탈, 에이진 곧 렌탈이라고 중장비 대여해주고 추억도 몰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중장비 닦기도 하고 손질도 하고 캐시어 봐가지고 대여도 해주고 그 회사의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아르바이트죠. 그렇죠. 석 달을 했습니다. 만 석 달. 만 석 달을 했는데 추력을 그래서 제가 잘 몹니다. 추력 중장비 배달을 3개월 동안 해가지고 추력을 제가 잘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학위 마치실 즈음에 캐나다에서 아주 큰 제안을 받았는데 그걸 뿌리쳤다는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웬 캐나다 했더니 그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때 82년도입니다. 네. 그때 그분 성함은 다 까먹었는데 육사 교수 하다가 독일어과 교수 하다가 토론토에 와가지고 그분도 이제 박사 공부하러 왔다가 박사하지 않고 그냥 사업으로 전환해가지고 큰 사업을 일궈가지고 토론토에서 한인사회에서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토론토의 제일 번화가가 영 앤드 블루아 스트리트인데 그 교차하는 지점이 그 제일 번화가에 큰 상점을 여러 개 갖고 있더라고요. 그분하고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러면? 형이 호영호재 하더라고요. 형도 그때 캐나다에서 이제 그 유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토론토에서 친형님이 아까 그 상고 나온 친형님이 그렇군요. 10년, 11년 은행 다니다가 예. 내가 대학 들어가니까 나도 대학생 한번 되어보자. 나도 유학 떠나서 공부하겠다. 그래갖고 32살인가 대학 1학년에 형이 입학을 했어요. 상고 나와서 대학을 안 다녔으니까. 근데 그분하고 그렇게 호영호재 하던 사이더라. 그 집에 이제 집사람이랑 초청을 받아서 저녁 식사를 갔는데 완전히 뭐 우리가 그때 유학생이니까 초호화 저택이더라고요. 네. 뭐 단추를 하나 누르니까 뭐 완전히 뭐 집 전체가 그 장면이 달라지는. 자기가 이제 돈도 벌만치 벌었고 이제는 자기는 그냥 쉬고 싶다. 예. 그러니까 이 회사들을 다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고 예. 그 수익의 절반을 자기가 가질 테니까 어떤 하나를 요 점포를 맡든지 회사를 맡든지 해가지고 맡아가지고 당신이 절반 가져가고 절반만 수익의 절반만 자기한테 주면 왜 뿌리치셨어요?
아니, 제가 유학 간 꿈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정책이나 행정을 해가지고 귀국해서 대한민국의 무슨 교육행정가나 교육정책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갔는데 내가 장사하려고 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집사람은 또 한 3개월만 좀 해보면 어떠냐, 1년만 해보면 어떠냐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학기 마치면 이제 학위하고 가는 거니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귀국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유학 시절부터 정치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던 겁니까? 정치에 대한 생각은 가졌던 건 아니고요. 교사를 하면서, 교수가 되기 전에 교사를 했잖아요. 유학 가기 전에 한 3년. 느낀 게 나는 단위 학급의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보다 큰 대한민국의 어떤 더 많은 숫자의 대한민국 학생 전체의 교육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딴 사람인 것 같다. 맞죠. 내가 그거를 해봤으면 그렇죠. 좋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사범대 영어과를 나와서 영어 선생을 했는데 영어 선생을 하면서 느낀 게 이제 내가 정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석박사를 제가 이제 정책 행정을 한 거예요. 교육행정학과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걸 하고 와서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정치인 생각은 그때 못했었고. 근데 교수로 사실 한국의 교육 정책을 하려면 결국은 정치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움직이신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교총회장을 하면서 교원지휘 향상 특별법에 의해서 교총은 교육부와 정기 교섭을 매년 하도록 돼 있어요. 하죠. 그리고 임시 교섭은 필요하면 수시로 언제든지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야 당 대표와 정책 간담회를 하게 되고 교육부 총리와 정책 협의를 공식적으로 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교수 때는 계속 이론적으로 정책을 펴고 또 교총회장도 그걸 이제 막 목소리 높여서 주장은 하지만 그 결정은 정치인들이 한다. 그럼요. 또 그게 이제 교총회장을 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뭐 그렇게 교총회장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정치와 가깝게 되고 그래서 정치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직접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신 거로군요. 네. 이제 교육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인성교육 실천 포럼 국회에 이거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또 어떤 활동을 주로 하죠? 네, 지금 현재 국회의장인 정의화 의원이 국회의장 되시기 바로 직전에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현상을 보니까 이게 입시 위주, 또 학력 위주, 물질 위주 이런 것만 팽배해 있는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뭔가 새로운 어떤 운동의 물결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정의화 의장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국회 인성교육 포럼을 만들어 보자. 제의가 있었고 저도 창립 멤버죠. 그 선뜻 동의했죠. 맞다. 그리 오래되진 않았군요, 그러니까. 그리 오래되진 않았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국회의장이 되시는 바람에 의장 되고서 국회의 어떤 단체의 포럼에 회장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국회 다른 의원님하고 두 사람이 공동대표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우리 사회 현상들이 보면 인성과 정말 많이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인생이라는 것이 긴 여정인데 그 긴 여정을 우리가 가려면 당나라 때 마조대서도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이야기를 했듯이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함께 더불어 함께 가야 되는데 교육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사실은 함께 더불어 사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실제로 교육의 현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남이 어떻게 되었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만 잘 되면 괜찮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것, 감사하는 것, 책임을 지는 것, 더불어 사는 가치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인성교육의 핵심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 국회의원부터 좀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실천해보자. 우리 국회의원들도 뭐 그런 법 만들어 놓고 우리가 국회의원 자신이 실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교육은 모방과 흉내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 특히 이제 국가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들부터 그런 것을 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네.